뭐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우리는 해왔던 대로 방역을 할 것이다라는 게 현재까지 기본적인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WHO가 또 한국이나 중국을 모범 사례로 꼽았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상황, 방역 조치가 크게 달라질 건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 왜 WHO는 팬데믹을 아직 선언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데? 라는 질문을 많이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의학계에서는 팬데믹 상태라고 보고 있다라는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WHO의 팬데믹 선언은 어떤 의미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면 최소 2개 대륙 이상에서 사람 대 사람의 전파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대유행을 의미하는 것인데, 네. 그동안에 이제 전문가들은 이미 팬데믹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보고 있었고, 네. 하지만 이제 WHO에서 이렇게 다소 늦게 팬데믹 선언을 한 것은 팬데믹 선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공포심, 그런 점들을 우려해서 좀 늦게 선언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지배적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번이 홍콩 독감 그리고 신종플루에 이어서 3번째 선언인데 이게 선언을 하더라도 뭔가 법적 의미가 있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지난달 24일에 예.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네.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팬데믹에 준하는 방역 대책을 실시하고 있고, 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히 법적인 또는 뭐 다른 어떤 방역 조치가 달라진다기보다는 예. 좀 더 의료진에게 이제 환자 치료 그리고 간호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11년 전에 신종플루로 그때 팬데믹이 선언이 됐었고 11년 만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나 그리고 뭐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지금의 뭐 코로나19랑은 비교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WHO의 이번 선언, 이번 판단이 어떻게 좀 많이 소극적이었다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뭐 좀 어떤 것들이 뭐 물론 그 세계적인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들을 우려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WHO 본연의 기능으로서는 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WHO가 앞서서 1월 30일에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 그러니까 PHEIC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했는데, 이것은 이제 전염병을 경고하고 차단에 중점을 두는 그런 선언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팬데믹 선언 있었던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확산됐던 거를 좀 인정을 하고 개별 국가의 치료나 억제, 즉 관리에 중점을 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확산됐다는 거를 좀 인정하는 것이 조금 늦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전에 이제 팬데믹 선언을 했던 신종플루와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아시아보다 유럽이나 미국 대륙 중심으로 이제 확산 중이었었거든요. 네. 예. 이번에도 좀 더 유럽이나 미국 대륙 중심의 확산이 되니까 좀 더 그런 영향으로 이제 팬데믹 선언을 좀 늦게나마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WHO가 할 수 있는 조치 중에는 이게 가장 최고의 수준인가요? 더 뭐 조치나 카드를 꺼낼 게 있을까요? 일단 앞서 얘기드린 대로 이제 치료와 억제, 즉 관리에 중점을 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적극적인 어떤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WHO가 계속 설명을 붙인 게 통제가 가능하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나친 공포감 같은 걸 좀 잦아들게 하기 위한 조치 설명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요. 나라마다 사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통제 가능하다고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각 나라마다 이제 상황에 맞게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WHO의 이번 선언에 우리 뭐 국내 전문가들이나 방역 당국에서는 뭐 예상했던 바다, 예상이 현실화된 것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예. 우리 정부에서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우리는 해왔던 대로 방역을 할 것이다라는 게 현재까지 기본적인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WHO가 또 한국이나 중국을 모범 사례로 꼽았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상황, 방역 조치가 크게 달라질 건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큰 흐름에서 달라질 것은 없고 다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예.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스크 수급이 심지어 대학병원에도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좀 더 일반인들께서는 이제 마스크 사용을 조금 의료진을 위해서 양보해 주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마스크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역시나 마스크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뒤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당 재생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이게 수도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처음이라 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예, 이전에는 이제 주로 대구, 경북 네. 쪽에서 고령 또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망하시는 사례가 많았었고 이제 이번에 수도권에서는 이제 처음 네. 예. 사망 사례가 나온 건데 역시 이제 잘 알려진 대로 고령층 기저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망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사망하신 그 분당재생병원 환자분께서도 마찬가지로 고령이시고 80대 또 폐암 말기라고 그러시기 예, 때문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런 높은 이제 위험 인자를 갖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콜센터 쪽이 지금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한 이쪽 수도권의 집단 감염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매일매일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역학조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길고 또 접촉한 사람 수, 그 안에 근무하신 네. 사람 수가 많을수록 역학조사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더 이렇게 복잡다단해지기 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지금 뭐 그래도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방역 당국에서 가장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보실 콜센터 쪽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도 이제 그 처음에 그 유행이 아주 국소적일 때는 그 봉쇄 전략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봉쇄 전략을 뭐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 격리하는 위주의 봉쇄 전략에서 이제는 좀 피해 최소화 전략, 이제 완화 전략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역학조사와 격리도 물론 하지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어떤 위생, 생활 습관 네. 그런 것들에 신경을 씀으로써 그 이제 감염될 확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네. 이제 각 개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콜센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직원들을 보면은 2월 말에서부터 증상이 발현된 직원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열흘 이상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이건 좀 어떻게 저희가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매우 심했다면 예. 그 출근을 못 하고 뭐 입원하시거나 이제 병원을 찾으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마도 증상이 상대적으로 이제 가벼우셨기 때문에 이제 출근이 무려 10일이나 가능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자들의 약 80%는 증상이 가벼운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증상이 있을 때 이제 병가가 자유로워야 사실 출근을 안 할 텐데 네. 좀 병가를 내기 힘든 그런 어떤 직장 환경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신도림 구로 콜센터 주변에 그 출퇴근 시간 유동 인구가 워낙 많은 신도림역 그리고 신도림역을 실제로 그 콜센터 직원들이 많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을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과 전파가 다시 한번 뭐 일반 시민들에게 굉장히 좀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우려가 없다라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쉽게 그게 와닿지는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그 콜센터 사건이 알려진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공포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제 실제로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예. 이렇게 스키 고글을 그러셨어요? 쓰고 실제로 계신- 보셨나요? 네네. 아. 네, 봤는데. 저기 교수님께서 쓰셨다는 게 아니고. 예, 예.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그다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보다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2m 이상 거리를 뛰어둘 수만 있으면 사실 2m 이내에서 누군가 가까이 와서 얼굴 쪽으로 이렇게 그 기침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이제 다중이 운집하는 아주 밀접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지하철, 특히 이제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네. 지하철역이라서 아무래도 그 상황에서는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럼 사실 지하철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 그럴 최선은 수 있습니다. 타지 않는 거 가능하면은 뭔가 개인적인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예. 뭐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딱딱한 물건을 만지지 손잡이 같은 것을 이제 가능한 만지지 않고 예. 뭔가 손잡이를 만졌을 때 어떤 분비물이 묻어 있었다고 하면 이제 바로 손을 씻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콜센터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그런 일이 물론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제 수도권으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 이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수도권 지역을 좀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지금 수도권 서울 지역 병원에 계시잖아요. 혹시 관련돼서 뭔가 정보를 듣거나 이야기를 들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서 대구만큼은 아니겠지만 대구와 비슷한 그런 급진적인 네. 유행이 발생할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에 대한 대비를 지금 정부도 그 의료계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병상을 특히 음압 격리 병상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의 어떤 준비들 하고 있긴 한데 네. 지금 음압 병상을 확보하는 것도 현재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미 뭐 수도권에서 한 거의 80~90%는 이제 음압 격리 병상이 돼 있는 상태라 조금 더 이제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정말 중증 환자가 입원하고 경증 환자는 입원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집에서 치료받는 쪽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조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에서요,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을 했는데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는데 엿새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완치가 돼서 격리 해제가 되고 퇴원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코로나19에 어떻게 보면 좀 면역 체계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다시 재감염이 된다 하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논문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약간 1% 정도는 이제 다시 그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환자의 면역력에 따라서도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회복이 됐다가도 면역력이 어떤 이유로 떨어지면 다시 또 재감염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 가능성으로 이게 환자가 완치되지 않았고 뭔가 완치돼가는 단계였는데 음성 판정이 나서 퇴원했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건 역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예, 검사 결과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양성과 음성의 그 기준, 딱 그 경계에 걸려 있으셨던 경우에 네. 이렇게 음성으로 바뀌었다가
그 경계를 살짝 넘어서 또 양성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전공이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이시니까 저희가 어린이들, 어린아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 코로나19 상황이 확산이 되면서 어린이들한테는 비교적 이 전파가 잘 안 된다, 감염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초기의 인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생후 45일 된 아이 영아도 감염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거 좀 부모님들은 어린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더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뭐 전문의로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소아청소년의 감염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낮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한 1% 내외였다가 네. 지금은 한 5 내지 6%로 좀 더 이제 전 연령군에서 이제 소아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더 올라간 것이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아들이 처음에 이제 잘 걸리지 않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사회적인 요인인지 또는 생물학적인 요인인지 의견이 이제 분분했습니다. 네. 일단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유행 양상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시고 아이들을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집에 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것 때문에 잘 걸리지 않았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과연 생물학적으로 어른에 비해서 소아들이 잘 걸리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밝혀지지 않았다가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발표된 것들을 보면 아이들도 그 어른들만큼 걸릴 수 있는 가능성에는 생물학적인 차이는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심할 수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걸려도 아이들은 뭔가 중증으로 거의 가지 않고 경증에서 끝나거나 무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이미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경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이미 상당히 잘 정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세 미만이 거의 한 480여 명이고 한 10세 미만이 약 70명 가까이 이제 진단을 받은 상황인데요. 네. 지금 소아청소년에서는 중증 심각한 환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100% 이제 경증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아청소년 중에서도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항암 치료를 받은 소아 같은 경우에는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를 요하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볼 때는 소아청소년이 거의 대부분 이제 경증이라는 것은 뭐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